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아휴,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꼴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드릴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서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횟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시디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끝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보면 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서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네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 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초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 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진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남으로서 7혈육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왔던 5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었네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포장마차 일을 하시면서 잠 한숨 못 자가며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 오셨습니다. 그때의 고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 옆에서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입이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이 우선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부모님의 사고는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었네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포장마차 하나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포장마차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며 배워왔었기 때문에 손에 익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감 무게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며 제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절이 없던 동생들은 저를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고 어미새가 되었던 저는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 속에 갇혀 정신없이 앞만 보며 뒷바라지 해왔었는데 그동안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언제부터인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며 기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 그래도 동생들이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간이 좋지 않다 보니 달라진 제 모습에 동생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눈물까지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그동안 오빠가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이 바뀌는 바람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몸부터 챙겨야 된다고.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주다가 정작 오빠의 삶은 하나도 없었네. 빨리 건강 되찾고 이제 삶의 여유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네. 그래서 지금 기증자를 찾아야만 되나 봐.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네. 그럼 지금 오빠 간이 전부 망가졌다는 거야? 기증자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쪽으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가? 수술비보단 간을 이식해줄 기증자가 나타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급한 문제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기증자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수술비 정도야. 그동안 우리가 오빠한테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기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담당 의사를 잠깐 만나고 왔거든? 그런데 기증자가 하루빨리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나 봐.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기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네. 우리 중 한 명이 기증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누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 못했고 병실에는 침묵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지 몰라 침대에서 돌아 누웠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난감해하는 동생들에게 바쁜 것 같으니 일찍 들어가 보라며 쉬고 싶다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깨게 되었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일이 바쁘다며 순식간에 모두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동생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제 귓속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 소리에 한숨을 쉬고 말았네요. 막내 너는 항상 그 입이 문제야. 네가 말한 기증에 관련된 얘기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너는 기증해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기증해주겠지 생각한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제발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분위기 파악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이면 따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던가. 굳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 중에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술 금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내서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그럼 네가 큰오빠한테 기증을 해주던가. 누나, 나 이번에 결혼했잖아. 신혼이라고. 괜히 기증했다가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라고? 누나는 내가 기증을 해주면 좋겠어? 누나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냐고.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오빠한테 제일 많이 뜯어간 사람이 막내 너 아니야?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는 놈이 굳이 결혼하겠다고 몸 안 좋은 오빠 더 고생시키고 힘들게 장만한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해서는 지금 원룸에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서서 기증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욕심은 많아서 전부 다 가지려 했던 네가 이제는 오빠한테 좀 베풀어봐. 언니들도 만만치 않으면서 왜 막내한테만 그러는 거야?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오빠한테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먹어놓군. 이런 상황 오니까 동생들 탓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오빠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 병실 밖에 있던 동생들은 그동안 살면서 누구는 적게 받고 또 누구는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지 기증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연락이 돼서 왜들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 한 분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많은 가족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냐며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동생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현실 또한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넣었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그동안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번 하지 않았던 동생들이 문자 오고 답장이 늦어지자 전화까지 오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돈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낸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7명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제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눈에 밟혔는데 오늘 글쎄 꿈에서 오빠가 나왔더라고. 이렇게 살다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왔던 오빠가 우리 품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다니까. 내가 오빠 전담 간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거 알아? 솔직히 모두 다 코빼기도 안 베치다가 큰형이 옆에서 간호해주면 재산 주겠다는 말에 급하게 달려온 거잖아. 생전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큰 누나가 제일 무관심했었으면서 꿈에서 큰형이 나왔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할게. 막내인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형을 도와주는 데는 제일 편할 거라고. 야, 막내 너는 빠져. 어디서 지금 끼어들려 하는 거야? 나는 간호사 일도 했었어. 일은 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제발 그만들 좀 해. 오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 큰 오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고.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야. 집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해결하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동안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다들 핑계만 대고 한 번도 입원했던 첫날 빼고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잖아? 오죽했으면 병실을 같이 쓰는 저 어르신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부모님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뼈 빠지게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내가 덕을 쌓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 살고 있었던 거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저 나를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니? 내 입으로 기증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뼈와 살을 가져가 놓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아지자 걸레짝처럼 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놈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털 털어가려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과거에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전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넷째 여동생이
한마디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집어 던지고 말았네요. 그럼 오빠가 가진 재산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 한 명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단체 문자 보내놓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라고? 겨우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우릴 가지고 노른 거야? 어차피 오빠 기증받지 못하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럼 그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되잖아.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거라도 아쉬워서 받으려고 온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간호해줄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몰빵해줘야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지금 서둘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서운해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증을 해줄 수 있겠어? 오빠는 혼자 살고 있잖아. 지켜야 될 가족이 더 이상 없는데 굳이 간을 우리한테 기증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니? 그리고 돈을 줘야만 내 얼굴을 보러 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지? 세상 떠난 부모님 대신해서 아빠 엄마 역할 해온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맙게 느낀 적이라도 있어? 2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고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해라. 넷째 여동생은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했고, 저 또한 이성을 잃어 병실은 난장판이 되면서 간호사분들이 동생들을 내쫓았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는데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을 테고 정상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을 텐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동생들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홀로 외로운 병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어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환자들 중에 제 사정을 전부 알게 되신 어르신의 가족분들께서 되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냐고 저 대신 욕을 해주셨고 말동무도 해주시며 제가 받았던 상처를 씻어내려 주셨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던 환자분들은 전부 다 몸을 회복하셨는지 퇴원 절차를 밟으셨고 또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이상 정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떠나시게 될 분들인데 제 마음만 공허해지는 슬픔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병원 생활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간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동생들에게 알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 만큼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명도 병원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인 만큼 연락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에도 다들 받지 않았고 의사에게 보호자 없이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들은 없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한 채 일만 해와서 전화번호에는 저를 보호자로 나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보호자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발만 구르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맨 처음 입원했을 때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며 한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한 어르신께 제 사정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께서 보호자를 자처해 주셨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받은 이후부터 몸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저를 6개월간 살펴주셔서 퇴원 수속까지 밟을 수 있었어요. 동생들은 하나같이 연락 한 통 없었고 수술을 했다는 말에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분들과 인연을 맺어 서로 안부도 물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더 이상 동생들에게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저도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라 미련 없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 들어가 토지 대장을 살펴보는 순간 첫째 여동생이 하필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지 복덕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동생은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제가 보고 있는 토지 대장을 뺏어들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첫째 여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잠시 뒤 동생들이 줄줄이 복덕방으로 들어왔고 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서로 나눠 가지겠다며 싸우고 있었네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혼자서 이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잠적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오빠한테 남겨주신 거였어? 그런데 혼자서 이걸 먹으려 했던 거야? 내가 복덕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워서 코베일 뻔한 거잖아.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이 좋은 토지를 붙잡고 있었대? 지금 당장 처분하면 몇십억은 그냥 들어오는 땅이잖아. 그동안 돈 없다는 말만 하더니 우리가 돈이 급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처분해서 자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지?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이거 봐봐.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인 거야. 혼자 뒷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처분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라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알아? 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잖아. 간이식 수술 받는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수신까지 차단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분이 나를 가족처럼 살펴주시고 보호자까지 자처해 주셨어. 그때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야. 부모님의 말만 듣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몸 부서져라 지켜오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던 현실을 보면서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던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처분한 금액은 그동안 고생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조금도 없거든. 각자의 인생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동생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이 아플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저 또한 동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던 토지를 이제서야 처분해야 될 때가 온 거였죠. 땅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재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토지 매입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장남인 제 이름으로 상속을 해 주셨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가족 모두가 주저앉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그때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기 위해 토지를 처분한 다음 제 인생을 이제서야 살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병실에서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어르신의 가족분들께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표시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렸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 이제 보상받으면서 살아도 되겠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7의 혈육과 인연을 끊으려 하니 막상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받은 배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저를 모질게 대했던 동생들이 눈에 밟히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을 등지려 하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저도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혼자인 제 자신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